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대 입시 소장으로 나온 유준서고요. 어떻게 그 학과 선생님들 설명 좀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좀 한 5년 걸려서 이런 설명회를 좀 준비를 하느라고 정말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연사해 주신 선생님들이 예고 포함해서 이제 미대 입시 관련된 아이들을 10년 이상 지도해 오신 선생님들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뭐 다를 수 있는 저희 미대 입시 아이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최적화된 그런 어떤 대입까지의 과정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총 집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대 입시 상위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어머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까 하다가, 요새 AI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제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AI가 너무 많은 부분에 침투를 해서, 사실 저도 일상생활 중에 이번 설명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사실 AI한테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사실 요새 거의 챗 GPT랑 와이프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침투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아이가 미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 때문에라도 유튜브 통해서 얼마만큼 그림 쪽으로도 AI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 AI가 그린 건 없고요. 제가 15년, 10년 전에 작업했던 그림들이에요. 네. 지금 뭐 여기 이시연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그 그리드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갔던 작품이고요. 10년, 15년 전에 이 작품들을 준비를 하면서 당시에도 이미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던 건데, 그때 컴퓨터로 이제 너무 실사처럼 그리는 작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도 내가 손으로 그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요새 AI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더 이상 무언가를 똑같이 그리거나 어떤 그냥 창작의 활동 안에서 무언가 재현한다, 똑같이 그린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영역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불과 이제 한 달 전쯤에 어머님들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챗 GPT에다가 사진 넣고 지브리풍으로 바꿔줘 하면 그림 정말 1분 만에 나오는 거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미 2D 분야들, 애니메이션 분야들, 이쪽은 AI가 좀 너무 많이 침투를 해서, 사실적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AI 침투 범위가 너무 커서 이제 사람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저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거는 뭐 어느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나중에 미래에서 어떤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전달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집에 가셔서 좀 전달을 조심스럽게 해주시면서,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너가 성장을 해서 AI와 싸울 게 아니라 AI를 다루려면 조금 더 고학력에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출발선에서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넘어가 보면요. 일단은 실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문제는 제가 근 5년간 경험해 본 문제 중에 제가 제일 재미있어서 지금 첨가를 한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서울대 동양학과의 21년도 정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제 실물 밴댕이, 네, 생선인데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을 봉투에 한 마리씩 담아서 아이들한테 다 지급을 했어요, 시험장에서. 그리고 나서 지문에는 되게 긴 지문을 줬는데 소크라테스랑 어떤 학자 간의 대화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아주 징그러운 것도 사실적으로 그리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키워드였고요. 아이들이 딱 그 지문만 읽고 밴댕이를 보고 무언가를 그려야 해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한 학생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밴댕이를 그 자리에서 뜯어요. 네, 내장도 보이고 뼈도 보이고 좀 징그러워 보일 수 있도록.
네. 근데 보통 이제 선화예고, 서울예고 아이들이 많이 동양학과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밴댕이를 경험한 적도 별로 없고 생선 자체를 만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징그러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렇게 해체에 대한 적극성을 갖기보다는 그냥 밴댕이를 그냥 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들이 많았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 시대에 와서 치러야 되는 상위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재현에 대한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과가 됐든 이렇게 문해력을 통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뭐 동양화뿐만이 아니라 서양화, 조소, 그다음에 디자인, 공예 모든 학과가 이런 형식의 문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이제 풀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국어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어머님이 상상하시기 힘들 정도의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에 서울대 디자인과에서 나왔던 문제는 공터 이미지를 하나 줬어요. 아무것도 지어져 있지 않은 공터 이미지가 있고요. 도로들이 있고 큰 도로들이 있고 그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미래에 지어질 무엇을 디자인하시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런 어떤 첨언이나 뭐 그런 문장이 없었고요. 딱 그렇게만 나와 있었고, 합격한 아이들의 이제 제출된 문제 형식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엮여 있는 듯한 돔을 그렸어요. 그 공터 위에다가.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아이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협력의 공간, 네, 화합의 공간 이렇게 적어놓고 그 설명을 또 적을 수가 있어서 제목 밑에다가 현대 사회는 갈등이 많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조금 더 화해적으로 그런 어떤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능과 어떤 그 맥락을 가진 공간을 디자인했다. 네,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꽃으로 어떠한 건물을 형상을 했어요. 꽃에 이파리가 많이 달려있는 약간 코스모스 같은 그런 꽃을 디자인을 응용한 네, 건물을 만들고 나서 제목을 다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현대사회는 더더욱 미래에 있어서는 더더욱 다문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아이가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5시간 정도 되는 시험 동안 그 텍스트 안에서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단순히 멋있게 그리는 거, 단순히 이쁘게 그리는 거,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상위권 대학의 문제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수능이라든지 내신을 대비하면서 풀 수 있는 국어, 영어, 사회에서 익힐 수 있는 기본적 소양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는가가 시험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네, 다음 그 페이지 보시면 이번 25년도 국민대 합격자이고요. 네, 국민대 디자인과에서 이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에 한강 소설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좀 핫했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어서 한강 소설의 한 구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흰 눈꽃이 내려서 검은 코트 위에서 녹는 1, 2초의 아주 짧은 그 여운의 시간을 그려라. 네, 보통 이전에 국민대는 어떤 문제였냐면요. 지금 여기 왼편, 제 기준 왼편에 보시면 뭐 물고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고양이랑 놀고 있는 아이도 있고 뭐 저런 문제들 있잖아요. 네, 보통은 무언가 소재를 해체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재조합해서 만드는 좀 분해 해체 결합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국민대 디자인에서. 근데 갑자기 방향이 틀어져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실기대회 때 콜라의 맛을 그려라, 이렇게 좀 추상을 구상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문제를 국민대는 이전부터 좀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대 실기대회 지난주에 치러졌는데, 국민대 실기대회에서 가죽의 부드러움, 금속의 뜨거움, 뭐 사탕의 달콤함, 그다음에 어떤 뭐 소리의 날카로움, 이런 것들을 총 집합해서 어떤 시각물을 만들어라, 추상을 구상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려야 하는 이 상위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조금 더 어렵다. 네,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보실게요.
네, 지금 다음 보시는 건 이화여대의 문제이고요. 네, 지금 오른쪽은 이제 문제는 기하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파와 조명을 줬고요.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네, 일단은 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탄성과 속도감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희망과 치유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현 활동이 아니라 자기가 그 키워드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시각적 객관화를 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형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 아이가 그 키워드의 무언가를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연상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학습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지금 풀어야 되는 이 상위권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요. 그냥 단순히 미술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 보셨지만 서울대, 국대, 이대 이제 또 보시겠지만 이런 학교들에 대한 문제가 결국엔 다 문해력이라는 부분으로 일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실기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현 시점에서 이게 내신 변별력이 고1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비실기라는 실기를 안 보고 들어가는 전형들이 뭐 국민대도 이번 작년부터 생겨 있고 자유전공이 그 다음에 홍대도 자유전공이 재작년부터 생겼어요. 네, 미대 안에서도 그런 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부만으로 뽑는 학생들이 생기다 보니까 실기 유형들은 실기 범위들을 늘리고 있거든요. 실기에 대한 역량을 조금 더 고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단순히 잘 그리자가 아니라 무언가 내용과 맥락을 이해한 상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좀 변화들이 있고 아이가 미술이란 실기도 얼만큼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홍대에도 이제 흔히들 실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홍대도 이제 면접장에서 면접 실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재작년까지는 면접 실기 주어지는 시간이 20분이었는데 지금 작년부터 30분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 고1들은 아직 대학 입시 요강이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상하건대 이제 성장하면서 아이가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시간가량으로 늘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 문제도 보시면 텍스트로만 나와요.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이것을 읽고 네, 이것에 대한 그냥 시각적인 무언가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가 이것 역시 경험한 부분이 없다면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홍대라고 하면 예고에서도 특히 선화예고 오늘 선화예고 학부모님들이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선화예고 같은 경우에 홍대 굉장히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런 성적이 되고 예고 그 어떤 예고 안에서 성적과 생기부가 되는 상태에서 홍대 1차를 통과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3대1 싸움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출된 상태에서의 그림을 아이가 또 바로 면접관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풀이해내는 과정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 보통은 여기에서 많이 취약점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학교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수시로 상위권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홍대 말고는 사실상 수시로 거의 안 뽑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다 정시로 넘어온 상태이고, 현재는 디자인학부 7명만 네,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예고 전교 1등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전형,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전형이고요. 선화예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수시로 합격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적이나 서류나 이런 것들로 종합평가되는 부분에서 서울대라는 저 7명은 정말 상위권에, 전국 상위권 안에 포함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학과 90명, 미술대학 90명 전원을 정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기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는 미대잖아요. 네, 그래서 현 9등급제에서 수능 평균 2등급이 1등급이 아니에요. 2등급이 서울대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높은 성적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체감했을 때는. 네, 이게, 게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예과다? 뭐 그러면 이제 국어랑 탐구가 50, 50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어가 꼭 2등급 이상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진학하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국어가 3등급이어도 탐구가 1등급인 경우 표준 점수 합산 262점 정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보통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서울대에 대한 부분도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학과 선생님들까지 다 모아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신 선생님들하고 지금 최소 5년 정도를 지냈어요. 국어 선생님은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만나 뵈면서 저희 아이들 직접 수업을 맡기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국어 선생님한테 늘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아이들이 1등급 절대 필요 없다. 처음에 국어 선생님 만나서 좋은 국어 선생님이니까 저희 아이들을 맡아주십사 해가지고 처음 보내드렸을 때는 영재고반 아이들 사이에 저희 아이들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맞기 전략을 하기 때문에 한 고3 8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킬러 문항, 뭐 애매한 오답 유형의 문항들 이런 것들 맞추기로 돌입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미대를 하는 아이들은 국어 1등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나오면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을 맞추기 위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국어가. 그래서 지금은 국어 선생님께 저희 아이들은 2등급 목표에 킬러 문항 정도는 틀려도 되고 나머지 문제를 착실하게 다 맞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신 탐구 선생님께는 제일 부담을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저희는 국어랑 영어에서 어느 정도 감점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탐구에서는 무조건 1등급을 만들어 주세요. 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라는 학교도 모든 과목에 대한 2등급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이드만 잘 되면 성적에 대한 부담은 생각보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자인과만 국수탐에 대한 33.3%씩 반영을 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년도부터 선생님들하고 얘기해서 다 결과를 예측해 본 건데 결과적으로 수학은 높으면 3이에요. 높으면 3, 낮으면 4. 네. 1등급은 절대 안 나와요. 네, 가성비상, 시간상, 시간 투자상 절대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2등급도 잘 안 나옵니다. 2등급 한 번 봤어요. 서울대 진학한 친구 중에. 대부분 3, 4등급 선에서 쓰는 거고 국어 탐구 성적이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공예과,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속과 다 수학, 영어 감점으로 들어가잖아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6 정도를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감점으로 해도 아이들이 수학을 전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아이들 성적을 매년 수능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일단 9등급이다, 8등급이다, 7등급이다. 얘네는 그날의 운이 결정을 합니다. 네, 7이든 9든 그냥 다 안 푼 거예요, 얘네들은. 네, 그냥 찍었는데, 네, 누가 많이 맞았냐인 거고요. 6등급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산수, 중학교 때 수학을 놓건 초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잘 안 놓잖아요. 그때까지 했던 것만으로도 당일날 풀 수 있는 산수 문제 정도, 혹은 뭐 그림 같은 거 나오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아이가 그날만 열심히 집중을 해줘도 6등급이 나와요. 네. 그래서 대부분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의 이 수학이 수학 공부를 했다가 아니라 그냥 시험날 열심히 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네,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쭉 진행하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수능은 모든 상위권 대학은 다 2등급입니다. 네, 이 기준에 맞추시면 돼요. 이 기준에. 그리고 지금 예고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지금 뭐 아이가 동양화일 수도 있고 서양화 조소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얘기 드리는 성적은 다 디자인 기준이고요. 디자인이 가장 성적이 높아요. 네, 디자인이 가장 높고 0.5에서 1 정도씩을 빼서 생각을 해주시면 그게 회화과의 성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영어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또 그 기준을 잡아드리면 영어는 3등급이 방어선이에요. 네, 3등급. 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3등급까지가 감점률이 적고요. 4등급이 되면 갑자기 2배 폭이 생겨요. 네. 그래서 열심히 국어랑 탐구로 따놓은 점수를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3, 4등급의 그 한 등급 차이다라고 했을 때 국어 두 문제 틀린 거랑 비슷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서울대도 3등급 선, 그 다음에 국민대도 3등급, 이대도 3등급, 다 3등급 선에서 네, 무언가 기준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국민대도 이따가 뭐 얘기를 드리겠지만 1등급 100점으로 들어가고요. 절대평가 환산해서. 그 다음에 2등급이 98점, 3등급이 95점, 4등급이 바로 90점으로 떨어져요. 네, 이렇게 점수 격차가 발생하는 구간이 다 3, 4등급대에 있고 저희가 5, 1등급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3등급까지는 다 점수 계산해서 좀 더 유리한 점수로 반영이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영어가 3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등급 기준도 이제 아까 양주민 영어 선생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그 3등급 선을 방어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의 공부, 가장 가성비 있는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세요. 이제 홍대이고요. 홍대가 현 시점에서 수시로 가장 많이 뽑는 미대 학교예요. 네, 2012년부터 이런 형식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종 캠퍼스랑 나뉘어져 있지만 일단 세종까지 끼게 되면 너무 전형이 이제 넓어지고 성적 범위가 넓어져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홍대를 가는 내신 평균 등급은 2등급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인문계랑 예고를 합쳐서 이 성적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인문계의 경우에는 지금 9등급제에서는 1.79 안에 들어야 네, 디자인 홍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 성적 안에 못 들면 거의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고의 경우에는 2.5등급까지가 디자인의 합격선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양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2.5, 그 다음에 동양화 3, 조소 4 정도까지가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5등급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홍대를 가야 된다, 일반고에서. 그럼 5등급 제도에서 평균 1등급 밖으로 벗어나면 절대 못 가요. 네, 그 선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9등급제에서 2등급까지가 상위 11%고 5등급제에서 1등급이 상위 10%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화가 홍대를 가장 많이 가는 학교잖아요. 선화가 제일 많이 가는 학교인데 일단은 그 서류 평가라는 내용, 거기에서 이제 생활기록부 그 내용이 예고가 좀 압도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반고에서 그런 것들을 좀 챙기는 게 그렇게 수월하진 않아요. 거기에서 좀 경쟁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내신 성적이 조금 더 필요해서 네, 그 정도 성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어떤 경쟁률 자체는 3대1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배수만 통과한다라 그러면 사실 합격 확률이 가장 높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이 잘 갖춰진 아이들에 한해서 정말 가기 쉬운 그런 학교일 수 있고, 근데 만약 성적은 됐는데 고3 때 지원했다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재수 때도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기부 그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고3 때 지원했는데 만약 배수에서 떨어졌다. 재수 때도 내신은 평균선이 넘어가도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로 넘어가면 나군에서 이제 80명을 선발을 해요. 네, 그리고 되게 심플해집니다. 그냥 수능과 네, 서류. 그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그걸로만 심플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평균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평균 2등급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이게 100분이 89일 수도 있고 높으면 95일 수도 있는데 보통 홍대 디자인 정도를 가는 아이들 성적을 보면 100분위로 94 정도 나와요, 평균이. 네, 그러면 1등급 바로 밑에 있는 성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포지션이 애매해요. 현 시점에서는 서울대도 나군이고요. 홍대도 나군이에요. 정시에서. 네, 그래서 좀 선택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교이고요. 네, 국민대학교는 뭐 학교의 전체적인 종합학교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미술, 특히 디자인 쪽은 네, 서울대, 홍대, 국민대 이렇게 세 학교로 저희가 명할 정도로 많이 위상이 높고요. 제가 국민대를 졸업을 했는데 당시 제가 학교 간지 이제 17년 됐거든요. 17년 전에 학교를 입학했을 당시에도 그때도 이미 상당히 좀 높은 학교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국민대를 응시할 때는 서울대나 홍대 같은 경우에는
예고생이 아니면 좀 지원하기 힘든 학교였어서 저는 일반고에서 미술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학교는 국민대가 최고 학교였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국민대는 이제 성적이 많이 높은 편이죠. 네, 많이 높은 편인데 올해부터 좀 전형의 그 변화가 생겼어요. 전형에. 이제 2017년도부터 국민대가 도입했던 전형의 형식은 일단은 최저 수능을 가지고 먼저 배수를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명을 선발하는 과다 그러면 5배수를 적용해서 50명만 먼저 성적으로 자르고 실기를 하게 되는 그런 전형을 했는데 작년에 국민대가 미술 비실기가 생겼어요. 나군에. 비실기로 뽑는 65명의 인원이 생기면서 좀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전형 형식으로 바뀌어서 먼저 성적으로 뽑고 뭐 실기에 기회를 주고 이런 전형이 아니라 성적과 실기를 합산해서 뽑는 전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 퍼센테이지보다 실기에서 발생하는 격차가 더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기로 가야 되는 전형 안에서는 성적이 좀 내려갈 수 있어요, 국민대가. 그래서 지금 수능 평균 2등급을 잡아드렸고 작년 그 국민대학교의 뭐 영상 디자인, 시각 디자인 좀 인기가 많은 과들은 평균 100분위가 93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부터 한 80 중후반 정도, 한 88, 87, 2등급 조금 안 되는 성적이 평균 선을 만들 것 같아요. 배수 제도가 생기기 전에 그 정도 성적을 만들었었고, 지금 배수 제도가 생기고 나서 성적이 많이 올라갔던 건데, 이게 다시 일괄 전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3등급하고 2등급 사이 성적대에서 평균 성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국민대도 수시 같은 경우에는 뽑는 명수가 많지 않아요. 이제 여기 좀 띄어쓰기가 잘못됐는데 프런티어 전형이라고 돼 있고 이제 1단계 3배수 서류로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데 홍대를 쓴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여기도 써요. 근데 뽑는 명수가 시각 디자인 12명, AI 15명 굉장히 적죠. 그래서 홍대를 이제 동시에 지원을 했는데 홍대에서 서류 평가로 떨어진 아이 중에 결국에 여기를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적은 사실 홍대나 국민대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 미대를 상위권 미대를 가는 부분이 홍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홍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대가 이제 올해 또 변화가 생겼죠. 모든 회화결들은 다 정시로만 선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학부만 지금 24명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마찬가지로 홍익대를 지원한 아이들 중에 홍대를 떨어지고 이대를 가는 사례의 아이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고 성적이 낮은 게 절대 아니라 평균은 비슷할 겁니다. 평균은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로 넘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제가 실기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디자인 학부에서 수능 위주 36명과 실기 위주 20명 이렇게 지금 전형이 또 나뉘었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나뉘어서 수능 위주는 수능만 보냐 그게 아니라 수능 퍼센테이지가 높은 전형 그렇게 해서 36명 그 다음에 수능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형 해서 20명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대학들의 동향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시대 발전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부만으로도 학생을 뽑고 상대적으로 공부와 실기를 잘하는 유형으로 뽑고 실기를 아예 특화해서 뽑고 이렇게 전형들을 조금 더 그 안에서 세분화시키고 있는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갈 수 있는 전형이 이제 생겨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양극화가 될 테니까 이 전형 내에서 아이의 성적을 두고 이제 잘 선택을 해 보셔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국어 탐구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보통 100분위로 얘기하면 한 85% 정도 아이들의 성적대가 진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기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 합격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수능에 대한 60% 반영과 40% 반영에서의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이대 디자인도 실기를 잘하면 4등급, 100분위로 얘기하면 70% 정도 아이들도 이대를 진학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려대 학교이고요. 모집 명수가 굉장히 적은 학교죠. 전체 50명 뿐이고요. 네, 15명은 이제 서류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홍대를 지원한 아이들 중에 홍대가 안 되면 고대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수능 70이 들어가는데 국어 200%, 탐구 1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앞서서 서울대, 홍대, 국민대 이런 학교들 2대까지는 국어랑 탐구 비율이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전 지금 고대 전까지의 학교들은 탐구가 좋으면 무조건 유리해요. 탐구가 좋으면. 네, 탐구랑 국어랑 동일 비율로 반영이 되니까 탐구 1이면 국어 4도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고대는 좀 특이점이 있어서 국어 반영률이 많이 높고요. 탐구가 16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고대에 대한 점수는 따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변환 점수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탐구는 거의 점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어가 더 중요해요. 더.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국어 100분이 90 이상에서 합격자들이 나온다. 네, 이제 간혹 가다가 학원 홍보에서 국어 100분이 88인데 합격했어요. 저희 학원에 합격했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실기 1등 한 거예요. 그 정도면. 네, 탐구는 실질적으로 반영 비율이 현저히 낮고요. 국어 반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학교. 근데 저희가 미대 입시다 보니까 국어 1등급은 사실 거의 없고요.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이 2등급 싸움인데, 그래서 2등급이 나온 아이들 중에 이제 고대를 쓰는 이제 유형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에 대한 거를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이제 최근의 동향은 정시 중심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뉴스에서 대학 입시 제도 같은 걸 경험을 해보시면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미대는 항상 이것과 달라요. 항상 달랐어요. 항상.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항상 다른 전형의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 5년 전까지는 좀 수시가 같이 강화된 것이 맞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다 정시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상태이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아마 현 고1 아이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너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작은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실기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커져요. 풍선 효과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1 학생들은 더더욱 정시 위주의 실기 어떤 그런 시험들이 편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예측을 해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미대 입시라는 부분에서 예고를 다니면 이제 예고의 스케줄이 있고, 일반고를 다니면 일반고의 스케줄이 있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학교를 다니는 스케줄일 뿐이고, 아이가 수시에 유리한지 정시에 유리한지 이 유불리를 좀 빠르게 판단을 하셔서 정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네, 이게 제가 학부모님들 이렇게 뵈면서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가 고1 이제 중간고사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이제 준비들을 이제 시작들을 했을 텐데, 한 학기라는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성적에 대한 그냥 틀이 나와 버려요. 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그 어떠한 집단에서 우리 아이가 위치한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납득을 해주시고 그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그냥 우상향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내신 뒤집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전학년에 대한 평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학기에 대한 중간 기말이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아까 수시에서 상위권 학교들은 지원 불가한 상황들이 많아요. 지원 불가한 상황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수시라는 부분 안에서 꼭 내신 1, 2등급이 나와야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내신 1, 2등급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오늘 작성해드리지 않은 바로 밑에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실기들을 보게 돼요. 네, 실기들을 보게 되고 그 실기 퍼센테이지가 늘어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시 경쟁률은 디자인 쪽에서 낮으면 30대 1이에요. 서울권에서. 그리고 높으면 90대 1까지도 가요. 디자인 쪽은. 네, 이게 90대 1, 솔직히 제가 정말 솔직하게 드려서 제가 국민대 갈 때 경험해본 경쟁률이라는 게 제가 직접 경험한 그거 하나예요. 네, 제가 국민대 갈 때 경쟁률 14대 1이었고요. 저는 태어나서 겪어본 제일 높은 경쟁률이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뭐 군대는 그냥 끌려간 거고, 뭐 학원은 제가 선택해서 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는 그런 경쟁률을 아이들 통해서밖에 경험을 못 해봐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30대 1을 뚫어도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50대 1, 90대 1 됐다라 그러면 사실상 그거는 정말 그 아이가 그날의 어떤 뭐 재능, 뭐 준비된 재능도 있겠지만 정말 운도 많이 따랐을 거고, 그 어떤 900장 중에 어떤 뭐 10장 안에 속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단순히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신 성적이 낮으면 낮은 학교에 대한 전형으로 쉽게 또 인서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아지면 질수록 학교에 대해서 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시에 대해서 성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드리고 경쟁률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지금 앞서서 뭐 서울대다, 홍대다 이런 학교들 배수로 먼저 성적으로 아이들을 끊잖아요. 그러면 형성되는 경쟁률이 보편적으로 상위권은 5대1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민대 배수 없어진 과, 그 다음에 고대 이런 데가 경쟁률이 좀 높아봐야 제가 봤을 때 한 7대1, 8대1 이 정도 선에서 끝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성적들이 있을 테니까 뭐 터무니없이 낮은 데 지원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높지 않아요. 다 상위권은 5대1, 3대1 수준 안에서 경쟁률이 끝나요. 근데 이제 디자인 쪽에서 국민대 바로 밑에 학교다, 가장 인기 많은 학교 하면 아이들한테 건국대거든요. 건국대는 이제 실기 반영률이 보다 높은 학교이고요. 지원하는 성적대는 4등급까지 지원을 하는 학교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성적에 대한 구조를 보면 가운데가 뚱뚱하잖아요. 3, 4, 5등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3대1이었다가 5대1이었다가 7대1이었다가 9대1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건국대가 되면 가나다군 평균 20대1이 돼요. 네. 그러면 3번밖에 정시의 기회를 못 갖는 거기 때문에 20명 중에 3명밖에 대학을 못 가는 전형이 중위권 전형이에요. 네. 상위권은 반대로 얘기 드리면 국민대 2대를 가군에 쓴 아이가 서울대나 홍대, 그 다음에 오늘 표기는 안 드렸지만 이제 과기대 같은 학교들을 쓰게 되면 겪게 되는 경쟁률이 3대1에서 5대1 정도이기 때문에 50% 이상은 아이들이 어느 대학이든 가게 되어 있어요. 네, 50% 이상은. 네. 근데 중위권은 거의 다 떨어지는 전형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문계랑도 좀 달라서, 그 이제 아이가 이제 고3 그 첫째가 있으셔서 고3 입시를 좀 치러 보셨거나 한 학부모님들은 좀 이해를 해주실 텐데, 저희가 원서를 쓸 때 뭐 UA 어플라이나 뭐 진학사를 통해서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데, 다른 학교 어떤 다른 과들은 보통 경쟁률이 3대1, 4대1 막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유독 예체능계만 이게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기라는 부분까지의 평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적대에 대한 기준이 많이 낮고, 서울대도 2등급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위권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정시 뭐 저희 인서울에서 가장 끝에 있는 서경대 36대 정도를 디자인을 써야 된다. 35대 1을 뚫어야 돼요. 정시에서. 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못했느냐? 공부는 그냥 4등급 정도인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실기로 뚫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잘 가이드가 돼서 적당한 경쟁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사실 합격 확률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 실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고2쯤 됐다라고 하면 그 고2 때는 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네, 내신과 실기를 하고 있거나 수능과 실기를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 계셔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홍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가 국영탐, 탐구 한 과목,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 해서 이제 내신 통과하게 되면 수능 최저를 보잖아요. 합 9밖에 안 돼요. 이것도 점점 낮아진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 합 9라는 거는 어떤 과목이 2등급이 나오면 어떤 과목은 4등급이 나와도 되고, 이게 평균 3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이 홍대의 최저 수능이 높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많이 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홍대 1차 통과하고 나서 네, 수능 최저 맞추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면접에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홍대 최저 겨우 맞췄어. 이 성적을 가지고 상위권을 정시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해서 네, 그냥 홍대 최저 정도 겨우 맞춘 상태에서 정시로 떨어진 상태로 이제 진입을 했다. 그럼 이 친구는 사실상 그 해에 대학을 못 갈 확률이 거의 90%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2 때는 사실상. 네. 물론 뭐 내신을 하면서 일정 최저 성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능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위 대학에 대한 실기 비중의 확대, 제가 계속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한 부분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네, 여태까지 합격했던 아이들의 성적을 제가 좀 보기 편하시게 등급으로만 네, 표기를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특징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영어 성적을 한번 쭉 훑어봐 주셔야 돼요. 영어는 보편적으로 2, 3등급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탐구 성적을 쭉 봐주시면 돼요. 네, 탐구도 보편적으로 다 1, 2등급 선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국어는 이제 4등급, 요새 국민대에서 국어 4등급 합격생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게 4등급이 이제 등급으로만 표기되면 낮게 느껴지는데, 이제 들어가는 반영표가 표준 점수로 들어가요. 네, 표준 점수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4등급에서 이제 한두 문제 차이로 3등급이 안 된 아이들까지는 합격 사례에 다 포함이 돼요. 국민대 정도는. 네, 국민대는 이제 국어, 영어, 탐구에 33.3%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어 성적이 막 엄청 높다기보단 영어랑 탐구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서울대 갔다, 뭐 그 연대 갔다, 고대 갔다 이런 아이들의 성적표를 이제 공부학과 학원에서 경험해 보면 1밖에 없어요. 2를 찾기가 힘들어요. 2등급 찾기가 힘든데, 네, 미대는 그것보다는 많이 낮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동기부여가 명확하고 그런 어떠한 주도적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성적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과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도 제가 7, 8, 9는 그날의 운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6등급은 시험 날이라도 문제를 푼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성적인 거고요. 보통 제가 경험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보면 한 4, 5등급 정도는 그냥 수업 시간만 열중해서 들으면 받는 성적 같아요. 네, 수업 시간만 열중해서 들으면. 그리고 3등급, 2등급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 주도 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 안에서 나온다라고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저는 미술이고 이제 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각 과목을 하시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발생을 하냐면, 보통 지금 아이들 미술 보내신다, 뭐 예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주 평균 미술을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네. 저희가 국어를 아이들이 16시간, 20시간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죠. 네. 보통 이제 학과 공부 다닌다, 내신 다닌다라고 하면 아이가 그 수업 듣는 시간이 길어야 4시간 정도예요, 주에. 네. 그럼 나머지 16시간은 어디 갔을까요? 네. 이거는 아이가 채워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를 미술은 데리고 하고 있는 거고요. 미술 학원이나 예고에서 데리고 하고 있는 거고, 미술은. 네, 나머지 학과는 그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있다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실질적인 경쟁 대상은 누굴까라 그러면 다 재수생이 되는 거예요. N수생이 실질적인 대학의 경쟁 대상이에요. 같은 학년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재수생들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14시간 정도가 넘어가요. 14시간. 네, 그렇게 해서 재수생들 2월 달에 재수생 딱지 달고, 네, 수능 때까지 9개월의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상에 뭐 튕겨서 나가는 애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12시간에서 14시간의 그런 학습 시간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고, 저희 아이들, 네, 어머니들 어제 아이가 어떻게 보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이가 2시간 정도는 공부를 스스로 했나? 네, 4시간 정도는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따져 보시게 되면 이게 결국에 누적된 부분에서 나타나요. 근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여러 경험을 해보다 보면 이따가도 사례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계기가 있고 목표가 생기면 아이들이 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2시간 정도는. 그리고 그 2시간이 고1이다, 고2다, 그 시점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분명히 성적에 대한 변화가 생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등급, 2등급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한 아이들만 나오는 성적 같고요. 4등급, 5등급은 수업만 들은 아이들의 성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4, 5등급 아이들이 주도적 학습이 2시간이 실리면 3등급이 되고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뒤바뀌어요,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와 여기 오신 어머님들의 어떤 고민이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이제 넘어가서요.
네. 이제 뭐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요. 고1 성적의 중요성에서 사실 1학년 1학기 혹은 1학년 말에 내신 성적을 통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이런 선택적인 부분에서 좀 우유부담한 면이 있다면 좀 어렵게 입시를 끌고 가실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얘기를 드리면서 내신이 안 좋아하면 빨리 수능으로 전향을 하세요. 정시에선 내신 반영을 하는 학교가 없으니까 빨리 수능 전향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어머님들이 이해하시는 것과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과 또 달라요. 네, 보통 이제 내신 놓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만화책 볼 시간 생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게 사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가 제일 아이디어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통 학과적인 거나 아니면 실기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하실 무언가 방도를 찾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전환 준비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내신이 안 돼서 정시를 전환해야 된다. 그럼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미 선택이 되신 경우도 있어요. 예고인데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돼. 그러면 사실상 수시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결정이 돼 있는 거고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좀 빨리 정하시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머님들만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한테 뭔가 준비를 시키기 위해선 기간과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시 전략, 정시 전략 이렇게 크게 나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좀 고1 학부모님 분들 때문에 얘기를 드리면 교과, 비교과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교과 전형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고1부터는. 네, 더 이상 5등급제로 성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인문계가 난리예요. 네, 인문계는 현재 대입제도에서 논술 전형이 있었지만 이걸 전 과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인문계는 그냥 성적 나열을 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는 전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교과 전형이라고 했었는데 그 교과 전형이 다 없어질 거예요, 이제. 근데 미대는 미술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뭐 미술 우수자 전형 등이 이미 있었고, 네, 다른 과들은 다 5년 전부터 자기소개서도 다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홍대 때문에 미술 우수자 전형을 통해서 미술활동 보고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면접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특별히 바뀌는 건 없지만 어쨌든 종합 전형이라는 게 전 학교적으로 많이 고1부터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 준비, 내신 들어가는 학교가 제로입니다. 네, 제로예요. 근데 이제 고1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내신 성적이 반영되진 않을 것 같고요. 반영된다 했을 때 생활기록부 정도, 네, 그 정도가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면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늘 뉴스를 봐요. 네, 인터넷 검색해보면 늘 수능 성적표 나오는 12월 첫째 주 수요일이 지나고 나면 이런 기사가 꼭 나와요. 이런 기사가. 네. 1, 2등급 수험생 중 10명 중 6명은 N수생이었다. 네. 매년 나와요. 매년. 그리고 지금 올해 고3들 정말 또 재수생이 지금 많은 해라서 또 이제 또 많이 치일 거라고 지금 벌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만큼 N수생들의 역량이 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근데 이게 재수생들이 그럼 다 공부를 잘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재수생이 된 시점에서는 다 어떤 이유와 그 성적에 대한 차등은 있겠지만 대부분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보다 성적이 부족한 경우가 맞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뭐 전체라고 두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아이들이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무한한 수능 공부 시간에 대한 자격을 얻어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지금 여기 저희 오시는 길에 보면 상상미학이라고 하는, 네, 3년 전엔 J프라임이라는 학원이었고요. 저랑 같이 시작한 재종 학원인데 지금 여기서 제일 큰 학원이거든요. 400명 규모의 학원인데 미술하는 애들만 400명인 거예요. 재수하는 애들이. 네. 근데 거기 스케줄 보면 7시 반까지 등원을 해야 되고요. 3번 지각하면 퇴원이에요. 네. 그냥 퇴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랑 대화 3번 걸리면 퇴원이에요. 네, 그냥 수업 시간 졸아도 퇴원이에요. 그렇게 압박감 있는 강도로 아침 7시 반부터 기본 10시, 밤 10시까지가 기본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새 선릉가의 미술학원들의 수업 시스템이 고3 이상은 다 주말에 해요. 네, 재종학원들이 아이들을 꽉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절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토1만 이용해서 아이들이 실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일 수업을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덩달아서 그렇게 생리가 바뀌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상상미학에서의 그런 시스템을 두고 그걸 버티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뭐 작년, 재작년 그 상상미학 재종을 다니면서 저희에서 국민대 가고 한 뭐 승호란 친구도 있고 한데 10시에 공부가 끝났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그 승호란 친구 이따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순천 매산고라는 데에서 고3을 보내고 재수 때 올라온 친구고 그 친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영어는 5등급, 4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국어는 좀 잘해서 2등급, 3등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 과외 선생님을 붙이죠. 그럼 언제 해요? 네, 결국에는 밤 11시. 네, 11시에 과외 들어갔다 2시간 하면 1시. 네,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숙제해야 되고 자야 돼 2시, 2시 반. 이게 좀 공부한다라는 재수생들의 스케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이들이 고1, 고2라는 시간 동안 그냥 학교 스케줄, 친구들과의 어울림 이런 거에 휩쓸려 다니다 보면 누적된 시간에서 너무 많이 차이나요. 다행인 건 현 고1이라 그러면 2년 넘는 시간에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이 있는 거고 고2면 1년 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아이가 하루에 일정 양의 시간을 스스로 약속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수생들이 강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지금 이제 뭐 얘기 드린 것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한 건데, 이제 격차는 제가 2시간에서 하루 공부 시간 4시간 이렇게 잡아놨는데, 요거 공부하는 아이들 기준입니다. 네, 공부하는 아이들. 네, 고1부터 고3까지 아이들 따져보면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자기 주도 학습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들었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수업, 학원에서 수업 들은 걸로는 4등급이 맥시멈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무조건 그 자기 주도적인 그런 어떤 숙제와 그런 어떤 예습, 복습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만 아이의 성적이 3이 되고 2로 올라가요. 이게 절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지금 저희 고3 학부모님이 한 분 오셨는데 고1, 고2 때는 모든 모의고사 평가가 다 같은 학년에서 이뤄지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다 한 등급에서 2등급 정도 올라가 있는 성적을 경험 중이신 거고요. 고3 6월 모의고사부터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아이 성적이야? 라는 느낌이 그때부터 정말 세게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생들하고의 실질적인 성적 비교가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고3 3월 모의고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결국에 같은 학년끼리의 그거고, 재종학원에서 재수생 아이들이 2월에 스타트를 해서 3월 모의고사를 이제 한 달 남짓하고 보잖아요. 전년도 수능 4등급이었던 애들도 그 3월 모의고사는 재수해서 그 한 달 사이에 2등급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진짜 2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네, 그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범위가 너무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격차가 2에서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부를 주도적으로 안 하는 아이다. 그러면 그냥 재수생들이 공부하는 시간만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하루에 얼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빨리 시작하고 꾸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약점들이 있어요.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각 학과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여기는 이제 다 말씀드린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또 이제 정리를 드리면요. 기회가 점점 줄어요. 이제, 기회라는 부분이 이제 상위권에 대한 선택에 대한 선택지가 기회가 줄 거고요. 이게 뭐 상위권을 못 간다라 그래서 대학 진학이 안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학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대 입시 쪽에서는 중위권의 실기로 넘어가는 순간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N수생들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제가 많이 경험하기로는 27살 친구까지 봤거든요. 대치동에서. 네, 미술을 27까지 한 거예요. 8년을 한 거예요.
8년을. 근데 이 친구의 8년 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공부에 대한 괴리 때문에 있어요. 네, 실기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해요. 그래서 성적만 나와서 좀 상위권으로 한다 그러면 100% 합격할 수 있는 친구인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경쟁률은 기본이라기보다 최저 30대 1로 가니까 이게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운과 이런 부분들이 안 맞으면 붙질 못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 기회라는 부분이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 네. 그래서 좀 그 상위권에 대한 부분이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오히려 쉬울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위권으로 가면 정말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미대 입시 쪽에서 더 특징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지방대도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방대가 없어요, 사실상. 네, 지방대의 미대 자체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지방대는 수시 선발로 거의 끝내버려요. 지방대가 정시에 없어요, 이제. 네, 그래서 가나다군 그 대학들 이렇게 분포도 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만 정시에 있고요. 지방대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방대의 추세는 수시에서 아이들을 뽑아야만 얘네들이 학교를 다녀요. 네, 정시에서 뽑으면 대부분 나 좀 성적 낮아서 이 학교 온 건데 난 그냥 조금 공부 재수해서 좀 더 높이 갈래 이런 식으로 다 떠나요. 대표적인 학교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가천대학교라는 학교가 작년에 갑자기 정시 선발 폐지했어요. 작년에. 그것도 8월 달에. 네, 그해 입시를 1월 달 뭐 이렇게 정시 다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8월에 갑자기 우리는 정시 안 볼 거야 하면서 총장이 나와서 얘기하기로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게 정시의 아이들을 뽑았더니 가천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다 가나군에 국민대, 홍대, 서울대 여기 쓰는 아이들이 다군에 쓸데없어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떨어지고 여기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자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천대가 우리는 수시로만 뽑겠어 해가지고 아예 전형을 바꿔버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중위권을 정시까지 목표로 한다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서울 수도권의 20, 30대 1의 경쟁률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상위권이 쉽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네, 근데 이게 어렵죠. 어떤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제일 어려운 건 아이가 공부하는 거. 어머님들 지금 얼굴 표정이 다 재밌게 들으시다가 이제 아이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런 표정이신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학원에는 이제 이용준 선생님, 네, 선화예고 작년까지 근무를 하셨고요. 40년 선화예고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장기간 선화예고 또 1기십니다. 선화예고 1기시고요. 홍대 졸업하셨고 지금 저희 학원에서 예고 아이들 돌봐주시면서 직접 진행을 하시고요. 어찌 보면 뭐 전국에서 서울 상위권 가장 많이 보낸 선생님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현역으로서 가장 수업을 잘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계신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거의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실기를 책임져 주고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대 동문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이게 지금 저희가 선릉 지역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워낙 메머드급의 학원들이 많아서 뭐 어떤 학원은 국민대만 50명 뭐 이런데 저희는 그래도 자랑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 합격률이 90% 이상이에요. 작년 3명 지원 3명 합격하고 네, 재작년 4명 지원을 해서 3명 합격하고 네, 합격한 친구는 거의 다 지원한 친구는 거의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경쟁률이고요. 네, 뭐 저희 학원은 제가 정말 자부하는 게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이 좀 다른 학원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요. 제가 막내거든요. 네, 제가 막내고 평균 연령이 많이 높습니다. 그만큼 그림에 대한 조우나 깊이가 좀 깊어서 어떤 입시에서 안에서도 그림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좀 높다라고 정말 많이 자부를 하고 있고요. 학원가에서도 저희 오투 그림은 다르다 이런 느낌들이 다른 학원 선생님들 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좀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그림들을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일 구체적인 거는 이제 아이가 제가 이제 지금 지도 경력이 15년이 넘어왔어요. 저도 예고에서도 강사도 했었고, 덕원예고에서도 강사도 했었고, 막 여럿을 했었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 아이를 여길 보내고 싶은데,
너무 많은 조건을 아이 혼자 맞춰야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목동 쪽에서 근무를 꽤 오래 하다가 이제 여기 강남에 넘어온 지는 이제 9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와서 이제 어떤 성적에 대한 거, 실기에 대한 거, 시간표에 대한 거, 이 종합적인 것들을 결국에는 미술 학원에서 통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오투에 오기 전에 기숙학원에도 잠깐 갔었어요. 1년 동안. 어떤 시스템이 있나. 네. 창조의 아침 기숙학원이라는 곳이었고, 네. 그곳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고요. 그 기숙학원에 공부 선생님들과 실기 선생님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한다라고 하길래 제가 지원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제 대치동 쪽으로 나오고, 그때 그 학과 선생님들이 나와서 여기 옆에 STA인이라는 학과 그 재종 학원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나와서 차린 학원이 거기에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를 두고 여태까지 고민을 해온 부분이고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제가 아이들하고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아이가 학원에 오게 되면, 다니게 되면 이 아이는 모든 선생님들의 관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한 명에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들어있는 카톡방이 열려요. 네. 그러면 아이는 매일같이 초등학생 때 많이 했던 시간판을 보내야 돼요. 피자판. 네. 오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안 보낼 때 있어요. 그럼 그날은 100%안 했어요. 네, 100%안 한 날이 되는 거고, 이제 학과 선생님들하고도 좀 그런 피드백을 많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좀 탄력적인 수업 시간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국어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도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이미 뭐 공부도 뭐 국어, 영어, 탐구, 그다음에 실기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 다 빽빽하게 짜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시간들이 차 있어서 변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묶여있는 시간이 실기이다 보니까 그거를 실기에서 조절을 해줘요. 네, 그래서 저희 미술학원이 지금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모든 시간이 다 열려 있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게 아이들이 그런 시간적인 조율에 좀 유리할 수 있도록 편성을 많이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매일같이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받고 조언도 해주고, 뭐 질책이 필요할 때는 뭐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잔소리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카톡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는 어플리케이션이 저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지도한 선생님 입장에서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괜히 이제 뭐 그 핸드폰 들고 문자나 전화로 하려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플 통해서 그런 좀 소통의 창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운영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 어플을.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5년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다녀서 이제 국민대 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작성된 게 5년치가 있다 보니까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잘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친구들인데, 결국에는 그 계기라는 부분이 형성이 돼서 목표라는 지점이 생기고, 네, 공부를 향상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유튜브에 들어가 주시면 이 친구들 이제 합격 수기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라 이 친구들의 얘기도 들으실 수 있는데, 근데 좀 뻥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만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뻥이 많고요. 이 친구 지금 마지막에 여학생 같은 경우에 참 이쁜 친구인데 고1 때 저한테 왔고요. 정말 흔히 얘기하면 양아치. 네, 담배 피고 저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옥상이 바로 있는 건물이었는데 맨날 저한테 잡혀 내려오고 막 이러던 친구였어요. 근데 고2 때 그 선생님들이 한번 이 친구 좀 어떻게 좀 무슨 말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뭐 돌려보자 막 이래가지고 원장님이랑 저랑 이 친구랑 얘 제일 친한 남자애랑 해가지고 마라탕 먹으면서 막 인생 얘기도 해주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날 바뀌더니 고2 여름방학부터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모평, 고2 모평 6.5등급이었고요. 그러니까 6.5등급이라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그날 문제는 푼 거죠.
네, 모의고사 날 그래도 문제는 풀어준 친구인데 이 친구가 2.5등급을 만들고 이 당시에는 국민대가 내신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내신 감점 때문에 국민대 1차 탈락을 해가지고 과기대를 진학한 아이인데 이 정도까지의 1년 반 기간의 성적 향상이 돼요. 네, 이거는 제가 많이 경험을 한 부분들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아이들이 치르는 시험이잖아요. 제가 다 넣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1등급, 2등급은 쉬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콘크리트예요. 절대적인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잘 뚫리지 않은 부분인데 그 바로 밑에는 되게 유동적인 성적대를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아까도 이제 그 전화 상담이 왔어서 학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하실 때 전화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국어가 2등급이 나오던 아이인데 이 친구가 올해 지금 모의고사를 고3인데 진행하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탐구가 1등급이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3등급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고3에서 고1,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순간 경쟁 대상이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콘크리트 힐링 등급은 결과적으로 재수생인 거예요, 또. 네, 그래서 그 성적대까지를 만드는 부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 보통 1년 6개월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어느 그런 학습량의 정도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다 경험한 부분이고, 이 아이에 대한 지도도 저희 국어 선생님, 그다음에 탐구 선생님, 직접 지도해 주신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아이가 엄마 말만 믿고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간의 커넥션을 가지고 진행됐을 때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유찬이란 친구도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았고 고2 때 갑자기 서울대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서울대 또 디자인을 가고 싶다 그래서 과외로 수학까지 붙였던 친구예요. 그래서 수학이 5등급에서 3등급까지 나오고 정말 열심히 한 친구인데, 네, 지금 뭐 옆에 뭐 매산고에서 올라왔다는 그 친구이고 3.5에서 1.5등급까지. 제가 역대로 봤던 그 오토에서 봤던 친구들 중에 가장 높은 수능 성적이 나왔던 친구예요. 국영탐 평균 95가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성적 향상도 있었다.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어떤 성적을 만들까에 대한 부분 플러스 어떻게 실기적인 부분까지 잘 빠지지 않고 관리를 할까. 이 부분이 미래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희에게도 숙제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5년간 정말 많이 학과 선생님들하고도 직접 부딪히면서 준비한 모든 게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상위권에 대한 합격자를 간단히 적어놨고요. 이거 지난번에 질문이 있으셔서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한예종, 아이들 정말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이거든요. 근데 한예종은 성적과 관련이 없어요. 네, 한예종은. 한예종 전형 보면 일단 여기는 문화부에 속해 있는, 교육부에 속해 있는 학교가 아니라 문화부에 속해 있는 학교라 전형 자체가 일반적인 학교랑 좀 다릅니다. 네, 시기 자체가 좀 다르고 시험을 1, 2차로 나눠서 보는데 2차는 2박 3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1차 선발할 때 내신이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합격한 친구들 내신 6등급, 7등급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신보단 실기가 중요한 학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예종은 현 시점에서 그냥 실기로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기로만. 근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보통 35대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예종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좀 전달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상위권 미대에 대한 합격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상위권에 대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상위권은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붙을지 안 붙을지에 대한 부분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요.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면 그 부분을 보완하면 돼요. 약점이라는 부분을. 근데 중위권은 미술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경쟁률을 20대 1 이상을 뚫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위권이 정말 어려워요. 잘하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도 사실상 중위권은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위권이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